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거짓과 진실의 우종찬 기자입니다.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이후 참 이 독자들로부터 좀 질문을 많이 받고 제보도 많이 받고 있는데, 질문의 핵심 내용은 딱 두 가지예요. 독자들이 제일 궁금해한 게, 첫째는 그거예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과연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고 뇌물을 받았느냐, 이게 사실이냐 하는 거하고, 다음 두 번째는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소위 공무상 비밀, 우리가 공무상 비밀이라면 어떤 개념일까 하는데, 이제 소위 국가에 위협을 줄 만큼 그렇게 중요한 그런 비밀들을 최순실에게 누설했느냐, 이 부분들을 독자들이 가장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일단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정호성 판결문의 의미,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씨, 오랜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그 뇌물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에 얽힌 이 사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르재단, K스포 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이런 건 또 있고, 그다음에 롯데그룹에다가 70억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건도 있고, SK에다가 소위 89억을 요구를 했다가 안 들어주니까 아예 안 받기로 했다는 그런 건도 있고, 삼성그룹과의 그 승마 지원 건도 있고, 참 여러 가지 사건도 많지만은 등장인물이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그리고 이 등장인물들을 제가 아주 자세하게 좀 앞으로 계속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이제 거의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던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계명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 마사회 산하 승마진흥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가지고 동경올림픽에 한국이 승마 선수를 키워가지고 거기에 출전을 시켜가지고 메달을 따자는 그 원대한 계획, 그걸 처음 수립한 사람이 안계명 원장입니다. 이분이 소위 작성한 중장기 승마 로드맵, 이걸 갖고 장난을 친 사람이 박원호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입니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안종범 그 경제수석이 작성했다는 그 업무수첩 하는데, 업무수첩이 사실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종류고, 그 중에 두 가지는 2016년 10월 12일, 즉 이 사건이 막 터지면서 소위 최순실이가 비선 실세라는 부분을 국민한테 공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청와대 회의가 열렸을 무렵에, 그때부터 안종범 수석이 소위 업무수첩을 새롭게 만듭니다. 1년 후에 소위 1년 전에 있었던 일을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만나서 독대하는 자리입니다. 그 독대하는 자리에 메모를 해놨는데, 그 메모 속에 대한항공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아니, 대통령과 지금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는데 왜 느닷없이 대한항공이 등장합니까? 그것도 대한항공 고창수 지점장 3년 연임,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옵니다. 그럼 그건 뭐냐? 대한항공 고창수 지점장이라는 사람은 대한항공 프랑크푸르트 지점에 있다가 제주공항 지점장으로 간 분입니다. 이 이제 성이 고시다 되다 보니까 이제 고영태와 관련이 있어가지고 고영태 부탁으로 이 사람이 좋은 자리로 갔다 하는 게 한겨레 신문 보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안종범 수석이 이 부분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소위 독대, 그 내용 중에 이 부분을 추가시켜 놓은 겁니다. 그런 업무수첩 내용을 우리가 믿어야 될까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노승일 K스포 재단 부장, 박은영 K스포 재단 과장, 이 사람들과 고영태의 소위 허위 주장, 허위 진술들이 이 사건을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지금 노승일 부장은 보니까 대한체육회가 아니고 대한청소년체육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회장을 한다는 그런 기사가 나 있고, 박은영 과장 같은 경우는 이 정부, 문재인 정부의 내부자 비리 고발 센터인가 하는 그쪽에서 근무한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이 노승일 부장, 박은영 과장이 검찰에서 어떻게 진술했고, 사실과 다르게, 그리고 법정에서
어떻게 자기네 진술을 또 교묘하게 참 이야기를 했는지 그런 이야기도 제가 다 밝힐 것이고,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검찰의 최후신문에 그러니까 검찰이 이 구형을 하기 전에 최후신문을 합니다. 최후신문에서 여러 가지를 묻는데 거기서 소위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대통령을 만났을 때 그 레이저 광선을 맞았다는 그 표현의 정확한 의미가 뭔지, 그런 소위 이재용 부회장의 그 입장, 그런 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저 광선 부분을 상당히 많은 국민들은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 진실을 이재용 부회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이면서 대한승마협회 전무를 황성수 전무의 솔직한 진술, 그리고 박상진 소위 승마협회장 삼성전자 사장 이분의 진술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제가 다 밝히면서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주변에 있는,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뭐 하겠지만은 어떤 추악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진짜 선량하고 괜찮은 사람들의 모습도 제가 소개를 하지만은 추악한 사람들의 모습은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하나하나 다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엊그제 정호성 비서관에 대한 1심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 1심 판결의 의미, 그러니까 공무상 비밀 누설이에요.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만은 참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얼마나 중요한, 진짜 나라에 해를 끼칠 만큼 중요한 그런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판결문입니다. 판결문인데 판결문이 이게 길지는 않습니다. 판결문 상당히 짤막하게 나오는데 이 판결문을 보면서 제가 참 아주 중요한 특징들이 있다. 이 판결문에 참 특징이 있다는 거, 그거를 제가 좀 오늘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더구나 정호성 씨 선고 때는 제가 재판에 들어갔었어요. 예. 그렇죠. 그 선고 법정에서 이제 판사께서 읽은 거는 이 판결문의 취지입니다. 전체 내용을 싹 압축해서 한 거고, 이게 이제 판결문 전체입니다. 이런 판결문 한번 읽어보셔야 정확한 판단의 의미를 아는데, 자, 이 판결문을 읽으면서 제가 세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째 뭐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2부, 결국 이 정호성을 판결을 내린 이 법정이 정호성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소위 판결문을 쓰면서 대통령 사건, 그러니까 소위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그 실체를 아주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거, 이 재판부가, 저는 거기에 희망을 가졌습니다. 이 재판부가 대통령 사건의 전체를 꼼꼼하게 보고 있다는 거. 자, 그러면은 형사 22부에서 지금 맡고 있는 사건이 8건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들이에요. 자, 박근혜 대통령도 형사 22부. 자,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도 22부. 거기에다가 김종, 장시호, 차은택도 22부. 그게 송성각도 22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22부는 그동안 참 매일 재판하고 그래 하면서도 집 판결문 쓰고 있는데도 이 전체 사건, 대통령과 차은택과 소위 장시호와 김종과 안종범과 이 전체 관계를 보고 있는데 얼마나 진짜 시간도 없고 머리가 복잡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을 꼼꼼히 보고 있다는 거, 저는 거기서 참 희망을 봤습니다. 자, 이 판결문을 보면은 제일 처음에는 이제 검사 공소장 내용이 나옵니다. 자, 피고인은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그럼 그 다음은 이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런 이유로 범죄가 아니다. 그럼 세 번째가 법원의 판단입니다. 법원에서 이제 이 법정에 나온 진술조서, 다음에 법정에서 했던 정언들, 이거 다 종합해 볼 때 결국 법원은 이렇게 판단한다 하는 게 판결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호성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왜 정호성 비서관은 왜 정언을 거부해가지고 왜 비겁하게 처신하느냐, 제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자, 정호성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 딱 하나예요. 대통령의 뜻에 따라 47건의 공무상 비밀을 최순실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라.
대통령이 이 47건을 하나하나마다 끈끈이 이 전달을 지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과 공모하여 공무상 비밀 누설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잘못됐다. 딱 요 주장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이 공무상 비밀이 맞는지 안 맞는지부터 시작해가 태블릿 PC가 뭔지 그런 얘기 일체 없습니다. 요 하나만 딱 주장합니다. 그런데 법원 1심 판결문 탁 보면 법원이 자, 정호성 피고인이 공무상 비밀 누설한 게 47건이다 하는 게 검찰의 공소 사실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판결문에는 47건 중에서 소위 14건 나오니까 14건, 33건은 무죄다 이거예요. 33건은 죄가 안 된다. 공소사실 47건 중에서 33건은 소위 말해가 증거 수집 절차가 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증거가 안 된다. 그래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기 때문에 14건만이 유죄고 나머지는 무죄다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정호성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들이 그런 주장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 주장을 누가 했습니까? 이경재 변호사가 하신 거예요. 이경재 변호사가 무슨 주장을 했냐면 최순실 데스크탑, 검찰에서 최순실 데스크탑 컴퓨터를 소위 이른바 압수를 할 때 그때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자, 그걸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2016년 10월 24일 날 JTBC가 태블릿 PC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JTBC가 이 태블릿 PC를 검찰에 제시합니다. 그 이틀 뒤 10월 26일 날 검찰이 최순실의 거주지 미성빌딩에 가가지고 이 데스크탑 컴퓨터를 압수를 합니다. 그러면 압수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피고인, 그러니까 당사자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당사자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최순실은 그때 10월 26일 날 독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비서라고 여비서가 이거를 오케이 뭐 알겠습니다 갖고 가십시오. 그러면 컴퓨터 이게 전체를 갖고 가는 게 아니고 안에 있는 외장 하드만 들고 갑니다. 외장 하드만 검찰이 이제 압수해서 갑니다. 그러면은 검찰이 압수해 가가지고 10월 28일 날 자, 안비서한테 다시 연락이 합니다. 그때는 아직도 최순실 씨가 독일에 있으니까 자, 이걸 우리가 연다. 그러니까 압수할 때도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걸 외장 하드를 보기 위해서는 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를 동의를 안 받으면 이건 안 됩니다. 이게 앞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뭐 서류 증거만 했지만은 앞으로 지금 현대사회가 되다 보니까 디지털 증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스마트폰도 그렇고 태블릿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이런 디지털 증거는 소위 말해가지고 조금만 손을 보면은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수를 하고 이걸 분석하고 할 때는 반드시 절차를 밟게끔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검찰청 내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열려면은 최순실 내지는 변호사 내지는 정 안 되면 가까운 비서라도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 자리 가서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안 비서가 제가 겁이 나서 못 가겠습니다 하니까 검찰이 오지 마라. 그리고는 열어버린 겁니다. 이거를 아무런 거 없이 동의도 없이. 그 변호사한테도 연락이 안 됐었나요? 그때는 최순실 씨가 소위 독일에서 귀국하기 전이 네. 되다 보니까 아직 변호사도 완벽하게 선임도 안 되고 구성도 안 되고 그냥 도움을 받는 정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걸 그냥 열어버렸는데 근데 그 검찰은 JTBC 얘기한 건 타블릿 PC였는데 왜 가서 컴퓨터까지도 뭐 그러니까 압수를 할 수 있죠. 그때 압수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이영재 변호사가 이제 소위 최순실 변호인이 되고 나는데 지적을 한 겁니다. 증거 절차 위배된다. 그러면은 최순실하고 공무상 비밀 누설은 전혀 무관해요. 최순실은 공무상 비밀 누설로 지금 기소되지도 않았고 처벌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없는데 이경재 변호사가 이 증거 절차 위법성을 의견서를 내서 제출한 겁니다. 그러면은 판사 입장에서도 아니 이경재 변호사는 이 소위 정호성 피고인의 변호사도 아니고 이게 이 사건의 핵심도 아닌데 무시해도 그뿐이에요. 근데 그거를 김세영 재판장이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받아들여가지고 자, 이 47건 중에서 14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증거 수집 절차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런 증거는 못 쓴다라고 한 겁니다. 따져보면은 정호성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이 소위 재판부에 다툼을 한 게 아니고 이경재 변호사의 한 의견서가 결국은 이
상당 부분을 무죄로 만드는 큰 그걸 합니다. 큰 그렇지만 어쨌든 예. 타블릿 속에 있는 47건 중에 33개는 무죄라고 14개는 유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타블릿 PC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블릿 PC가 아니고 데스크탑에 있는 데스크탑에 있는 거는 전부 다 무죄죠. 그거는 전부 다 무죄예요. 데스크탑에 있는 거는 뭐냐면은 2013년 2월 25일 날 박근혜 정부 출범하고 그 1년 후 2014년 5월 2일까지 소위 정호성 피고인이 최순실한테 이메일로 쏴준 거예요. 그것들은 전부 다 무죄예요. 그거는 제가 안 된다. 그건 무죄로 놔버린 겁니다. 그리고 태블릿 PC는 나중에 제가 언급할게요. 태블릿 PC는 완전히 이 데스크탑 컴퓨터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니까. 그리고 이 또 판결문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재판부가 검찰의 수사가 잘못됐다는 걸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저는 그걸 보고 진짜 놀랐어요. 자, 최순실 엄청나게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그 중에서 검찰이 제 10번째 피의자 신문 조사를 팍 하는데, 그리고 또 정호성 같은 경우도 검찰에서 9번째, 10번째, 13번째 신문 조사를 하는데 그 내용들이 소위 위법된 증거, 위법으로 수집한 이 증거를 전제 사실로 깔고 검찰이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바로 이 법원에서, 이 재판부에서 바로 이렇게 지적합니다. 자, 위법하게 수집한 이 사건 전자정보를 사실이라 전제를 하고 그 존재와 내용을 신문한 것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증거가 위법하다는 것을 피고인한테 설명을 해주고 이를 이야기를 해야지. 그거 싹 감춰놓은 상태에서 그냥 그걸 물어가지고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니까 맞습니다 걔가 증거로 제시한 거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에서 그걸 했고, 더 놀라운 거는 또 뭐냐. 이 정호성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거의 다 자백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고 자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 조사를 받을 때도 그랬지만은 법원에 나와서도 아이고 이게 사실입니다 하고 다 자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호성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한 그 진술도 이것도 위법하게 수집된 전자정보 내용을 전제로 한 그 신문에 대한 대답이다 이야. 그 대답이고, 그 다음에 정호성 피고인이 이 자백 진술을 할 당시에 이 사건 전자정보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검찰로부터 고지를 안 받았다. 그거를 또 변호사로부터 그런 내용을 법적 조언도 안 받았다. 그래서 이거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러니까 최수원 씨 데스크탑에서 가져온 그걸 가지고 신문을 한 게 무죄라는. 그렇죠. 그거는 위법되게 수집된 증거니까 그 138건의 문건 갖다 놓고 당시 정호성 피고인 줬냐? 줬습니다. 최순실 받았냐? 받았습니다. 이거 증거로 인정 못한다. 이거 유죄로 증거 못하겠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이제 딱 이런 좋은 점도 있지만 아쉬운 점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 과연 유죄의 증거로 삼은 이 14건의 문건이 과연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예요. 이 여부를 재판부가 판단을 안 했습니다. 자,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형법 제127조의 규정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죄, 이게 소위 공무상 비밀 누설죄입니다. 그렇다면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 이게 뭐죠? 그리고 또 누설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판례가 있습니다. 이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대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 취지는 뭐냐? 소위 국가의 기능, 국가의 존립 기반에 위협을 줄 만큼의 중요한 내용인 거 아닌가. 이게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판단의 기준이다.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든 취지는 뭐냐.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존립, 국가의 큰 위협을 가할 정도, 그 정도 내용이어야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된다는 게 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그러면은 이 판례에 따르면은 공무상 비밀이 되려면 일단 비밀로 이게 분류가 돼야 됩니다. 이게 1급 비밀이다 또는 2급 비밀이다, 비밀 분류가 돼야 됩니다. 근데 14건, 지금 1심 재판부가 이제 14건의 문건, 이게 하나도 비밀이 아닙니다. 비밀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날 제가 재판에서 들었을 때
판사가 읽는 판결문 중에 포괄적이고 명시적인, 암묵적인 이런 얘기를 써갖고 삼성 재판하고 너무나 똑같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그 부분은 이제 대통령과의 공모관계 때문에 이제 언급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 재판부에서 그러면은 결국은 이게 국가 기밀도 아닌데 그러면 재판부 이걸 따져야 돼요. 자, 이게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 여부를 따져줘야 되는데 진아 씨가 들은 대로 뭐 포괄적이고 자의적이고 뭐 그런 이야기했는데 재판부 이 판단을 안 한 거예요. 저도 그날 들으면서 생각한 게 전체적으로 그 일단은 국정 그 출석하지 않은 것도 죄를 삼고 등등 하면서 연락하지라고 하면서 거기다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드레스덴 연설문도 마찬가지예요. 드레스덴 연설문은 거기서도 얘기하지 않았고 역사적 연설문이에요. 그러면 이 연설문은 대통령이 연설을 하시기 전에 소위 전문가 의견 구하는 거, 그 전문가 의견을 물어보는 거, 그 절차 밟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소통 아닙니까? 의견 쫙 구하고 하는 거. 그리고 설령 비밀이라 하더라도 이 드레스덴 연설문 비밀이라 하더라도 이 전문가 의견을 물어보는 그게 이게 과연 누설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따져야 됩니다. 이런 다툼을 해야 됩니다. 자, 분명한 사실은 뭐냐? 정호성 피고인은 최순실에게 드레스덴 연설문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검찰 진술조서에 쫙 다 나옵니다. 그 데스크탑으로도 이메일로도 안 보냈습니다. 안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메일로 데스크탑으로 이걸 안 보낸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드레스덴 연설문이 정호성 비서관이 최순실한테 보냈다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부터 2014년 5월 2일까지 보냈다는 138건의 문건, 그게 목록이 다 나옵니다. 거기에 드레스덴 연설문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남은 14건도 이게 공무상 비밀 누설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다툼 누가 해야 됩니까? 정호성 피고인이 해야 됩니다. 정호성 피고인은 그냥 자백했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는 거고, 자, 대통령이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좀 상황이 어떻습니까? 변호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재판에서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그 건별로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 건별로 얘기를 해줘서 이게 되냐 안 되냐 이걸 따져야 되는데 그런 거를 제가 보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변호인들하고 제가 상의를 해봤습니다. 제가 기록을 보니까 이건 너무 좀 이상하다. 이게 과연 공무상 비밀 누설되는지 의문입니다. 제가 이 의견서 하나 써가지고 변호인 통해가지고 좀 재판부에 낼 수 없습니까 하니까 그거는 뭘거리요. 그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결국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내용을 좀 알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날 말했던 포괄적인 그 말이 계속 저는 좀 마음에 걸려서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이 국민들한테 그렇다면 유죄로 인정된 14건의 그 내용, 그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 그 내용을 보자 이거예요. 참 국가의 기능이 위협받을 만큼, 국가의 존립 기반이 위협을 받을 만큼 과연 중요한 내용인가 한번 봅시다. 자, 1번. 중국 특사단 추천 의원권이에요. 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정부 출범 전에 중국에 특사단을 보내야 되는데 어떤 사람으로 추천을 받을까? 그래, 인선 기준 대상자 선정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국가 비밀입니까? 다음에 국무회의 말씀 자료예요. 2013년 8월 4일 있었던 제34회 국무회의 말씀 자료인데, 자, 국무회의 말씀 자료는 바로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끝나자마자 바로 취재가 국민들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바로 기사회가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복합생활체육시설 추가 대상지 안 검토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소위 대평원, 계절풍, 북극성, 선인장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결국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관련된 옷 제작입니다. 옷 제작인데 이거는 정호성 피고인이 최순실에게 이메일로 안 준 거예요. 옷 제작이다 보니까 프린터로 출력해가 줬고, 그래서 최순실 받아가 옷을 제작을 했고, 근데 그거를 고영태가 본 거예요. 그래서 고영태가 그걸 싹 입수해가지고 TV조선에 넘겨주고, TV조선에서 이걸 검찰에 제출해가지고, 이게 소위 이제 증거로 제시된 거예요. 이거는 이메일로 주고받은 게 아니고. 자, 나머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머지 것들 제가 쭉 보면서, 그리고 2015년에는 공무상 비밀 누설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2016년 들어와가지고 몇 건이 되는데 이 전부 다 스포츠 클럽, 멕시코 문화 행사, 이게 과연 공무상 비밀 누설인지.
그리고 대통령께서 끈끈이 다 받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의견을 받으라고 한 거고 정호성 씨는 지난번에 최승원 씨 그 재판에서 보면은 정호성 씨가 그냥 그대로 다 보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최승원 씨는 일일이 다 검토하지도 않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야 될 필요도 없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동안에 언론에 보면은 정호성 피고인이 핸드폰으로 보냈습니다. 그럼 최순실 받았습니다. 컨펌 하셨습니까? 하는 게 다 공개됐는데 거기에 공개 안 된 핸드폰 문자 내역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최순실이가 보내지 마라 귀찮다 하는 내용도 있어요. 그런 내용은 전혀 공개 안 하고 보냈습니다. 선생님의 컨펌 받았습니다. 이거만 그걸 하면서 끈끈이 소위 말해서 컨펌하고 말이지 확인했는 양 그런 식으로 언론에서 보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1심 판결을 참 저는 이 재판부에서 아주 기록을 꼼꼼히 읽고 하는 부분은 진짜 제가 존경스럽지만은 딱 하나 이 태블릿 PC에 발견된 문건 특히 이 드레스덴 연설문 이 증거 능력에 재판부가 판단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드레스덴 연설문이 소위 말해가지고 이건 정호성이 최순실이 보내지 않은 거다. 아 이거는 전혀 그 뭐 JTBC에서 소위 태블릿 PC 그것을 뭐 있다 하는데 그거는 재판부 인정 못하겠다는 그런 판단을 해야 되는데 차마 양심상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었을까요? 그걸 안 했는데 그러나 조만간에 결과가 나옵니다. 11월 안에 국가수 결과가 나옵니다. 국가수에서는 소위 말해가 이 태블릿 PC가 개통자가 누구고 쓴 사람이 누구고 동선이 어떻게 되고 하는 모든 것을 보고서를 써가지고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거기 나오면은 이제 1심 판결문도 잘못되면 고쳐야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대통령과 관련된 공무상 비밀 누설 부분에 내가 이제 딱 정리된 입장을 제시하면은 이제 다 사실은 바로 잡아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유한국당에서 그 이 태블릿 PC 조작에 대한 진상조사 그 TF팀 전담팀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SK텔레콤에다가 이 태블릿 PC의 위치 정보를 요구하는 걸로 국회 차원에서 요구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위치 정보가 나오면은 이 태블릿 PC가 진짜 어디에 있었는지 제가 볼 때는 아마 김한수, 김희종 이쪽에 있었기 때문에 거의 태블릿 PC는 청와대에 있었을 거예요. 위치를 파악을 해보면은. 그리고 또 하나 이 검찰에서 일단 대통령 변호인단에 제출한 소위 포렌식 보고서라는 거 그거를 이 어떤 IT 전문가 한 분이 해외 사이트에 올리고 그게 국내에 지금 퍼져가지고 엄청나게 IT 전문가 그리고 프로그래머들이 이걸 지금 막 분석 작업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어제도 페이스북에서 한번 본 것 같아요. 한번 포스팅을 한 게 있거든요. 네.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거기에 뭐 태블릿 PC 속에 독일 뭐 영사 콜이 있는데 그래서 최순실 거다 하는데 이 전문가 분석 딱 그거예요. 그 영사 콜 자기가 추적을 해봤다. 그러면서 카톡하고 주고받은 대화 다 추적을 해보니까 김한수가 그때 독일에 있었다 하는 것도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도 딱 그거예요. 위치 정보 많이도 필요 안 합니다. 2012년 6월 20일 개통 날짜부터 2016년 10월 26일 소위 검찰이 태블릿 PC 입수한 그날까지 그때 위치 정보는 달라 그거예요. 그것만 넣으면 이게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참 우울한 뉴스가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근데 오늘 저도 확실한 건지 아닌지 확인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성모병원에 한 2차례 입원을 하셨는데 그 입원비 250만 원을 유영하 변호사가 대납했다 하는 제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면은 유영하 변호사하고는 계속 연락이 되고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 과거니까 옛날에 있었던 병원비니까 그 대납했다는 걸 봤는데 자 그게 뭘 의미하느냐 자 우리나라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용된 수용자들은 외부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대신 외부 병원에 가려면 자기 돈을 내야 됩니다. 자기 돈을 어디 내느냐 영치금이에요. 자기한테 들어온 영치금 그 영치금이 소위 100만원 200만원 되면은 대학병원 가도 됩니다. 그거는 다 됩니다. 근데 돈은 없고 위급할 경우에는 국가 예산으로 갑니다. 국가 예산으로 일단 응급 처리를 하니까 그러면 대통령은 상태는 안 좋고 그리고 영치금 없고 그러니까 일단 구치소 당국에서 일단은 병원을 보내야 되니까 보냈고 그 소위 입원비 그 부분은 결국 변호사한테 대신 내십시오. 그럼 대통령께서 영치금이 한 돈 천만 원 있으면
구치소 그거 빼가면 됩니다. 250만 원 빼가면 아무 문제도 없는데 결국 변호사가 냈다는 이야기는 뭐냐? 대통령이 소위 영치금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250만 원이. 그러니까 대통령 면회계획 없습니다. 자, 구속된 그 무렵에 소위 누굽니까? 박지만 회장의 부인 서양희 변호사가 가서 300만 원을 넣어드렸다. 그리고 윤전추 비서관이 가서 뭐 50만 원을 넣어드렸다. 그 외에 대통령한테 소위 구치소에 생활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 내복도 사 입어야 되고, 소위 말해 화장품도 사 쓰셔야 되고, 필요한 약품도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350만 원까지 지금 대통령께서 버티고 계시는데. 사실은 웬일인지 모르지만 어제 오늘 저희 뭐 이렇게 SNS를 통해서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어요. 영치금을 내드리자 그랬는데 뭐 안 받으신다 뭐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저희 뭐 이렇게 저희가 얘기는 오갔는데 어떻게 넣어드릴 수 있는지 지금 오 기자님 말씀하시기 전에 벌써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넣어드릴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알고 싶다고. 그래서 일단 서울구치소에 거기 가가지고 서울구치소 당국에다가 요구를 하면 됩니다. 계좌번호, 대통령의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그 계좌번호만 알면은 전국에서 다 보낼 수 있어요. 다만 대통령께서 내 계좌번호를 공개하지 말라라고 제가 요청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서울구치소에 가가지고 아니 지금 병원비가 없으신데 우리가 병원비라도 보태드려야 되니까 계좌번호를 공개해달라.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쪽을 계좌번호만 알면은 부산서 보내도 되고 제주도에서 보내도 되고 누구나 계좌번호로 계좌 이체하면 되니까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대통령과 관련돼가 저도 한 일주일 전에 일본에서 긴급하게 확인해 달라는 요청 받은 게 박근혜 대통령께서 뭐 서거하셨다는 거예요. 참 왜 이런 황당한 이야기 돌까? 물론 저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했어요. 근데 그제부터는 갑자기 대통령께서 단식하고 계신다? 아니 대통령께서 단식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제가 이제 물론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게 확인이 안 되지만은 제가 이제 최명성 변호사나 다른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전혀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고, 그러면서 이경재 변호사도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단식할 이유가 없다 지금. 그러니까 단식 이런 이야기가 왜 이게 퍼지고 있는지, 왜 그래 대통령을 욕보이려고 하는 행동이 계속되고 있는지. 그러니까요. 지난 주에 대통령께서 병원에 갔다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단식한다는 그 9일이라는 말이 맞지가 않고 SNS에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뜨더라요. 네. 제가 그 전에 뭐 대통령 머리 자르신 모습도 나왔었고 또 대통령이 썼다는 간단한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8월 달에 대통령이 옥중 서신을 가서 굉장히 많이 항의를 하고 굉장히 대통령 옥중 서신 그 부분은 누군가가 완전히 조작한 장문인데 그거는 거의 제가 막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유치하고 제가 봤을 때는 절대로 대통령이 쓸 수 있는 그런 단어나 문장이 아닌데도 너무 쉽게 속는 것 같고요. 그 단식하는 거에 대해서 또 며칠 전에 굉장히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그렇게 조금 생각해보면 저희가 누구한테 속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텐데 그런 걸 계속 날린다는 게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냉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을 소위 욕보이게 하려는 그런 세력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우린 그만 염두에 두시고, 오늘은 정호성 판결문의 의미, 그러니까 약간의 희망이 보인다. 아직은 큰 건 아니지만은 그러면서 우리 재판부를 좀 믿읍시다. 재판부가 기록 꼼꼼히 보고 나름대로 열심히 쓰고 계시니까 우리 좀 믿읍시다. 사실은 저도 대통령 때문에 많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을 많이 흘리는 사람이지만, 사실 대통령님의 그 구치소 생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냉정해야 된다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그전부터 제가 아시는 미국에 계신 분은 편지나 카드를 많이 쓰세요. 근데 저도 많이 쓴다고 하면서 그걸 못 쓰고 있다가 지난번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손으로 쓰려고 기다리다가는 평생을 못 쓰겠다 하고선 할 수 없이 제가 타자를 쳐갖고라도 편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대통령께? 네. 그러니까 그래서 서울구치소에. 네. 그러니까 서울구치소는 이미 우리가 주소를 공개를 했으니까요. 그쪽으로 해서 참 이 추운 겨울에 국군 장병들께 우리가 옛날에 위문 편지 보내듯이 한번 보내면은 대통령 다 받아봅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러니까 금년은 하지만 다 받아보세요. 보면 희망이 되겠죠. 네, 밖에 소식도 못 받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전해주는 소식이라도 받으시라고 뭐 손으로 쓰려고 하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타자를 쳐갖고라도 제가 쓰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같이 한번 편지를 써보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괜히 슬픈 이야기 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